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워서 정말 옷을 여러 겹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특히 이 한파 때는 자주 그리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으시는 게 상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2월 중순 넘어가는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 저와 함께 2월 스파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는 최근에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국채금리요. 그 국채금리가 하락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다음 주에 중요한 거는 결국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물가와 관련한 데이터들이 나온다. 그리고 12일 날, 13일 날 소비자 생산자 물가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핵심, 그러니까 코어 CPI가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3.1%, 지난달이 3.2%였거든요. 소폭 둔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헤드라인 지표 또는 전월 대비 데이터들은 지난달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데이터가 나온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여러 기업들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현재 S&P 500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60%가 넘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4분기,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률,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12.2%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장이 실적 시즌 들어가기 전에 예상했던 건 7.3%였으니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도 대략 77.5%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딥시크라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런 걸로 인해서 증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꽤 강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딥시크와 관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 비용 효율화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AI 산업의 저변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 딥시크라고 하는 게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업들이 할 때, 그러니까 이 AI 산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약간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 제가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대형 훈련,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또는 이번 딥시크에서 봤었던 이런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AI가 이제 범용적으로 쓸 거냐, 아니면 기업이나 어떤 특정 산업에 좀 더 커스터마이징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차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관세 정책 같은 경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나 소매 판매와 관련한 부분들인데, 이것들은 전체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금리 하락에 긍정적인 요건을 만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 한 주 동안 보면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단 필수 소비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증시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저변동성이라든지 또는 경기를 방어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하는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이 필수 소비재 섹터 내에서도 월마트라든지 코스트코라든지 크로거와 관련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IT 섹터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딥시크 이슈라든지 또는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긴 했는데 다소 좀 부진한 모습들이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그 중에 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부분 매출 성장세가 약간 주춤거리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 4분기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60%가 넘는 공격적인 자본 지출 계획을 올해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자산별로 한번 살펴보면 뭐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긴 하죠. 계속해서 신고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 트럼프 제1기,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비교해 보면 특히 관세와 관련한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던 2018년 이후에 금 가격이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패턴을 현재 시점에서 좀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와 좀 다른 차별화된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커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커피는 저희가 월스파를 통해서라든지 매일 아침에 나오고 있는 모닝 브리핑 뭐 데이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계속해서 신고가예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피는 대표적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 항목이기도 하죠. 농산품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커피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브라질의 가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공급, 생산량이 감소하고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금 커피 가격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소비자들에게. 지금 최근에도 보면 이제 2,000원 하는 커피 한 잔에 2,000원 하는 중소형 브랜드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적어도 2,500원, 3,000원 이상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도 몇몇 주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커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불확실성 증시 변동성의 확대라든지 또는 이제 증시 변동성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나 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도 좀 보였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의 하방 위험이 좀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좀 더 커지면서 이렇게 하락폭을 주 후반에 좀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딥시크 이슈는 이미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설 연휴에 이게 이슈화가 됐고 그게 이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좀 파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딥시크 메인 화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도 이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 좀 발표를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미국 AI 산업이라는 또는 이제 빅테크들한테 경종을 울린 하나의 사례로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딥시크 R1 버전이 이제 이게 중요하죠. 실제로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 V3 버전을 강화 학습해서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용 효율화입니다. 비용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 학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됐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딥시크 V3를 학습하는 데 든 비용은 감안하지 않았어요. 뭐 이거는 아마 다른 기업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동안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앞으로 더 강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자원 효율화라든지 또는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이룬 성과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다른 메타를 제외하고는 다른 AI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 R1 또는 V3에 대한 이 버전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한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는 언론을 통해서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 기존의 AI 산업을 주도했던 미국의 레거시를 침해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처음에 시장이 과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월가 주요 IB 또는 이제 하우스들 물론 당사도 마찬가지고요. 봤을 때는 그 레거시를 중심으로 한 AI 산업의 주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딥시크의 효율성이 상당하지만 더 큰 모델과 처리 능력의 잠재적 성능이 이게 갖고 있는 이점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앞서 메타 같은 경우에도 자본 지출을 확 늘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아직 아마존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공격적인 자본 지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I의 광범위한 채택을 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므로 인해서 산업 재편과 효율성이 더 선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딥시크가 이 AI 모델별 훈련 비용을 100만 토큰당 어느 정도 드느냐에 대한 이 그래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사양 자체나 이런 비용 절감 측면에서 상당히 기술 발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2023년부터 올해 2024년 3월까지는
이 부분에 좀 위치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이후부터 작년 11월까지는 이 정도 수준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 정도 수준까지 높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술이 진일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이 딥시크 R1의 출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 중에 하나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더 나은 모델이나 기술이 발전하는지 제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AI 산업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 방금 이 웨드부시라고 하는 곳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산업의 재평가 효율성이 선호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최근 일주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제본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용이 낮아지면 실제 더 추가 투자라든지 응용 프로그램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서 JP모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즉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나 메타 이런 기업들의 과감한 자본 지출, 그리고 공격적인 자본 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그래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실제 지난해 마지막 4분기에 보면 상당히 공격적인 자본 지출을 했고, 올해도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아직 아마존이 제외된 상태이긴 하지만 올해 예상되어 있는 자본 지출 총합,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요 세 개 회사만 합치더라도 그 금액 자체가 1,900에서 2,10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로 보면 최소 60%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정책인데요. 일단은 캐나다하고 멕시코 2월 1일 되자마자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25% 관세 불가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고, 시행은 2월 4일 날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3일 날, 우리나라 시각으로 3일 날 밤에 타결을 했습니다. 극적으로 어떻게 30일 정도 연기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캐나다와 멕시코가 좀 더 미국 국경과 접대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경 안보 또는 보안을 더 철통같이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안보나 무역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뭐 재무부 장관이든 국무부 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만들어서 실무적인 회담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는 일단 중국에는 4일부터 보편적 관세 10% 부과가 이루어졌고요. 중국도 반대해서 보복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뭐 일단 보면 10일부터 이제 내용이 나올 건데요. 석탄이나 LNG 수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15% 관세를 매기고요. 원유나 농업기계, 대형 엔진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 보복 관세를 매기고, 그리고 뭐 일부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발표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일단 10일부터 관세를 이제 부과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이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되게 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가 소극적인 대응을 왜 그러냐면, 지금 이번에 이렇게 부과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입 규모가 한 150억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내놓은 보편 10%의 보편 관세 같은 경우에는 5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유럽 연합이라든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이런 주요 미국을 대상으로 무역 수지 흑자 국가에 대한 압박도 있을 예정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내용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트럼프 2기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정책의 아젠다의 그림의 기저가 되는 바로 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때 취임 연설에서도 소개한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맥킨리라고 하는 미국의 제25대 전 대통령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관세 정책과 영토 확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취임 연설 당시에도 이 윌리엄 맥킨리 전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하겠다, 그리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라고 천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관세 정책은 앞에서 살펴봤고, 영토와 관련한 부분 한번 살펴보면 보시다시피 이걸 연합뉴스에서 그림으로 잘 정리해 줬는데, 이미 취임하기 전부터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고 트루도
캐나다 총리한테도 뭐 압박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마로라가의 찾아온 트루도 총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었고, 그린란드에 대한 지배 의혹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뭐 덴마크는 뭐 일절 그린란드는 뭐 매매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단칼에 거부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요 며칠 전에 나온 내용은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이제 가자지구잖아요. 이 가자지구에 대한 소유, 점유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도 밝혔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중동 국가들이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란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회복시켰습니다. 복구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이란 영토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지정학적 이슈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약간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시키기 위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중동의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도 좀 완화시키고자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쑥쑥 하나씩 들이민다 이거죠. 가자지구를 미국이 점유하면 훨씬 더 중동 평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좀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더 전개가 되는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7일 날 금요일에 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실제 트럼프 제1기의 아베 전 총리와 트럼프 간의 브로맨스는 상당히 뜨거웠고, 실제 그 작년 12월에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이제 아키에 여사를 실제 연말에 마로라고에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만찬을 즐겼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제 이때 이시바 총리는 좀 열애가 된 부분이기도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이시바 총리의 첫 외교 시험 무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모시토라 계획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사전에 준비를 했고, 이제 정재계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미 무역 흑자라든지 또는 이제 방위비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한 번은 이제 벤치마크로 삼아 볼 만한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얼마만큼 이시바 총리가 이번에 트럼프와 잘 호흡을 맞추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많이 나오는 회자되고 있는 게, 작년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일본 엔화 같은 경우가 달러 대비 40년 만에 거의 지금 최저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제2 플라자 합의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건데,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럴 가능성은 꽤 낮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뭐 강제적인 조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부차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뭐 대미 무역 흑자와 관련해서는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방위 분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트럼프 1기 때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더 명확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이 좀 더 주목하고 있는 거는 미국의 원유라든지 LNG, 액화천연가스 이런 수입을 늘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유 수입이 상당히 좀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뭐 다만 이제 액화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약간 위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이 액화천연가스 수입을 크게 늘린다라든지 미국산 원유 수입을 크게 늘린다라든지 이런 카드들을 같이 들고 가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라든지 소매 판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일단 이번 주 월 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서비스 PMI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제조업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애틀란타 연을 추정하는 게 약간 핑퐁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잘 나왔을 때는 2.9에서 3.9로 올랐다가 지금 서비스업이 잘 안 나오니까 3.9에서 2.9로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 다만 이제 여기 세부 지표상에서 고용과 물가를 좀 따로 떼놓고 보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개선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물가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서비스 물가, 핵심 서비스 물가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좀 시장에 가져가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매 분기마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 계획에 의해서 발표해야 되는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전 분기에 발표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가져가고 그리고 실제 1분기에 발행할 국채 규모를 소폭 줄이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수급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미 취임 전에 밝혔던 내용을 그대로 준용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수급 우려 완화랑 관련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이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 완화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4.7%까지 갔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5%를 이렇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 물가 데이터가 좀 더 소프트하게 나오는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기대 인플레 관련한 부분들도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개연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소매 판매와 관련한 데이터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약간 말랑말랑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다소 시장 예상을 좀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역시도 물가 또는 향후 금리가 떨어지는 데 있어서 하방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주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X파일 한번 들어가 보면 지금 미국의 정리해고 건수가 상당히 정리해고를 언급하는 기업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고용시장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소규모 해고가 계속해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 발표했던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는 한 7,000명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요 최근에 몇몇 기업들도 소규모로 몇백 명 단위로 해고를 하겠다는 내용들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는 있다.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정리 해고에 대한 언급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약간 이제 부정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S&P 500 지수의 PBR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이게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현재 시점입니다. 어떻죠? 레벨이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가 약간 좀 과열 양상을 좀 띠고 있다라고 하면은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서 좀 시장이 흔들린 폭이 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과대평가에 따른 리레이팅에 대한 가치가 재조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좀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두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 한파를 잘 이겨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